장명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으로 있는 김슬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한류 시대의 새로운 빛으로 떠오르기는 한글, 그 한글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치, 바로 창의가치, 융합가치, 인문가치, 이런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발명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비행기요? 아니면 핸드폰? 다 위대합니다. 그렇지만 틀렸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뛰어난 발명품은 바로 한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이런 이 핸드폰, 모바일 그런 기계조차도 한 달이면 더 나은 게 나오고요. 1년이면 확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창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뭐 최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창제했죠. 28자, 기본 28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46년에 반포를 했습니다. 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 당시에 지금의 인류의 거의 모든 문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뭐 참고했겠죠. 그리고 그 뒤로 새로운 문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좀 비유적으로 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인류의 대천재 1000명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0명의 천재가 1000년을 새 문자를 연구하게 해 주십시오. 한글보다 더 뛰어난 문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15세기의 세종대왕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문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문자를 여러분이 쓰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런 훈민정음 한글에 담긴 그런 보편적 가치를 한국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인류의 자랑거리로 생각해서 그 보편적 가치를 나누자는 것이 사실 오늘 제 강의의 핵심 초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446년에 백성들한테 알릴 때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통해서 반포하거든요. 제가 여기 갖고 나온 요거는 기념품인데요. 원래 그 훈민정음 해례본은 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그 당시에 양반들을 설득하기 위한 문자였기 때문에 한자로 제목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1446년에 최초로 나왔고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 바로 이거 자체도 이 훈민정음 왜 그런 정말 창의적인 독창적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문자를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가치가 들어있는지 설명한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온 날을 기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한글날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전 세계 유명한 학자들은 우리 한글 창의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총균세라는 이 문명에 관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이 한글로 쓰여진 이 번역책을 이 저자가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글은 인간이 개발한 문자 체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 표기법 체계이다. 이분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격찬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문자와 소리의 탁월한 일치. 그러니까 사실 영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는요, A라는 알파벳 글자가 무려 8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뭐 R라는 소리가 이 R라는 글자로 일자 이름지 소리와 문자가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샘스이라는 문자학자는 한글은 이 소리의 성질과 문자가 서로 일치하거나 조응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자질 문자, 소리의 성질이 문자로 나타났다, 자질 문자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음자와 자음자가 아주 금방 구별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 로마자라든가 일본의 가나 문자, 뭐 그 어떤 문자도 이 자음자와 모음자가 디자인, 도형학적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문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는 이 자음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은 조음 위치, 이 발음 나는 위치에서 나는 글자가 닮아 있어요. 보시다시피 기, 키, 끼 이렇게 기역자만 보더라도 닮아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발음 기관을 상영해서
만들었다는 거, 자음자가요.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모아 쓰죠. 뭐 이를테면 이게 우라는 모음자는 초성이 위에 있고 종성이 밑에 붙고, 그 다음에 아라는 글자는 초성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제 모아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인지학적으로 그 글자를 빨리 알아채서 우리가 독서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고요. 처음 한글을 배우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빨리 한글을 배워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이 한글만의 독창성, 창의성이다. 그래서 한글이 대단한 문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훈민정음이 왜 그렇게 독창적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융합적 가치를 살펴볼 건데요. 융합은 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먹거리 비빔밥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합쳤지만 그 각각의 맛이 살아있고 또 새로운 맛을 덧내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바로 한글이 바로 그런 융합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훈민정음 한글은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자, 우주의 3요소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을 본뜬 글자 이 아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하늘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본뜬 글자 평평한 땅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겸하는 바로 사람을 본뜬 글자 이가 있죠. 초성자는 어떤가요? 사람의 어떤 말소리를 그대로 본떠서 이렇게 문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음자는 큰 우주, 자음자는 작은 우주를 담아서 바로 그런 우주의 가치, 원리를 담아서 만든 문자입니다. 여러분, 숨이 어떻게 나오나요? 바로 허파에서 들숨, 파, 날숨, 이 허파에서 숨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어떤 발음 기관을 거치나요? 바로 목이죠. 목소리, 그 다음에 목젖, 그 다음에 혀를 거쳐서 이를 거쳐서 입술을 거쳐서 이 날숨, 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입을 벌려보실까요? 하하하하하. 바로 목구멍을 보니까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목구멍 소리는 동그라미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해보실까요? 악. 그럴 경우에 기역 소리는 혀뿌리가 후두와 인두, 그 인두 근처 거기를 이렇게 막았다가 이 소리가 터져서 나오고, 입이 막히면 이제 코로다가 응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혀소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나비, 너, 난, 넌. 혀끝이 어디 닿습니까? 바로 with 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죠. 그거를 또 수직선, 수평소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를 거쳐서 나오는 소리, 이때 그 이를 스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모양, 시옷.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엄마, 맘마. 바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았다가 막히면서 코로다 나온 소리가 미음이죠. 그래서 입을 앙담은 모습으로 미음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도 규칙적으로 느에서 소리가 세짐에 따라서 드 하나 더 하고 더 소리가 세워지니까 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획의 원리에서 만들었고요. 뭐 특별 가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약간 예외를 둔 건데요. 예를 들면 이 삼각형처럼 생긴 글자를 반시옷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시옷보다 더 약한 영어의 Z 발음, 그러니까 z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울림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옷은 안 울림소리죠. 요 반시옷은 울림소리. 그래서 이제 특별한 그런 예외를 뒀지만, 그렇지만 가획에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모음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숨 기운의 바탕이 이 우주입니다. 천지자연.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세자를 만들었고요. 그걸 합쳐가지고 오와 우어, 그죠? 1차 합성, 첫 출자, 요야유여, 2차 합성, 제출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오행이 뭐죠? 우리 일주일 안에서 일요일과 월요일만 빼면 되죠. 화수목금토. 그래서 목금은 물이 많아요. 그 물이죠. 그 다음에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게 나무죠. 그래서 기역, 이건 나무. 그다음에 혀는 우리 혀가 움직이는 게 이게 막 불이 낼름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혀 소리는 불이에요, 불. 그다음에 이건 이는 단단하잖아요. 쇠.
입술은 뭐처럼 부드럽습니까? 흙처럼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흙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 물은 북쪽, 또 방위를 적용하는 거죠. 나무는 동쪽이죠. 그다음에 불은 뜨거우니까 남쪽이죠. 쇠는 서쪽입니다. 흙은 중앙입니다. 그 중앙에 해당되는 방위, 거기에 대한 이제 계절은 늦여름이 되는 것이고, 서쪽은 가을, 그죠? 남쪽은 여름, 동쪽은 봄, 북쪽은 겨울. 이렇게 이제 계절도 부여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음악의 이치도 적용했어요. 입술 소리, 가장 낮은 소리 궁, 입소리는 상, 그다음에 기역, 각, 이거는 각, 그다음에 느느, 이런 입소리는 치, 허허허, 이거는 우가 됩니다. 실제로 말소리를 이게 분석해 보면 궁상각치우라는 그 음계의 그 높낮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적 이치까지 부여한 겁니다. 이번엔 수학적 가치를 살펴볼까요? 자, 수학은 수도 있지만 이런 도형수학, 기하학이라는 것도 있죠. 이 훈민정음에는 이 평면 기하학, 그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입체 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융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평면 수학, 바로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뭐가 보입니까? 저는 직선만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하늘을 본뜬 건 점이고요. 그렇지만 사람 본뜬 글자 이 수직선, 땅, 수평선. 그래서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결합이 되면서 그다음에 뭐 동그라미가 살짝 들어가 있긴 하지만 대략 한 75%가 이게 직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훈미점 직선 흉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음자는 어때요? 모음자는 뭐 거의 수직선, 수평선 기준으로 하늘을 본뜬 점만 딱 결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음자, 모음자 다 합쳐도 대략 70% 이상이 직선으로 돼 있어요. 자, 이 화면에서 보듯이 히읗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와 우어를 이렇게 90도 틀어. 그러면 호화, 후, 허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정말 아주 간결한 문자로 간결한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최대의 글자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위상수학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상수학이라는 입체수학은 서양에서는 21세기 이후에 우주와 비행기를 연구하면서 발달한 그런 수학인데 15세기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적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 보편성, 수학은 또 과학의 바탕이죠. 이런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종대왕께서는 왜 이렇게 진짜 과학적 보편성, 수학적 보편성, 뭐 철학적 보편성, 음악적 보편성 이런 보편적 가치를 부여했을까요? 먼저 보편성이라는 게 뭡니까? 보편성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게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백성, 하늘 아래 양민과 천민의 차이가 어디 있겠냐라고 한 거예요. 이 세종실록, 세종 9년 이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일. 임금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면 진실로 한결같아 하는데 어째 양민과 천민의 차이를 두겠느냐? 바로 양민과 천민의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런 문자를 내가 만들었으니 이 문자를 쓰는 백성 다 하늘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는 이 사람다움, 사람을 배려한 이 문자를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게 아니에요. 1392년에 나라가 세워졌죠. 조선. 5년 뒤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1418년에 젊은 나이 임금이 되신 거죠. 그래서 32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54살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실록 기록에 의하면 훈민정 창제가 몇 년이라 그랬죠? 1443년. 그 2년 전 1441년 기록에 내가 눈뼈를 얻은 지 10년이 되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다. 거의 실명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훈민정 반포하기 2년 전 1444년에 이 5자들 광평대군이 죽어요. 그 다음에 7자들 평원대군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 반포하던 해에 그 서운왕후께서 6개월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직계 가족 3명이 죽습니다. 진짜 한 나라의 임금이었지만 인간적으로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한글 창제를 마무리하고 반포까지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시 그 한 달 전까지도 계속 어떻게 하면 한글을 널리 보급할까 고민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이런 문자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세종대왕의 어떤 개인의 위대함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 한글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더 강조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한글의 그런 보편적 가치를 나눈다는 것은 한글에 담긴 꿈을 나눈 겁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존 메이라는 분이 한글은 모두 문자의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모든 언어가 꿈꿀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알파벳, 문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런 가치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글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려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1910년 무렵 이후에 이 한글이라는 명칭을 더욱 널리 퍼뜨린 우리 주시경 선생님,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나라가 내리면 말도 내리나니라, 이런 말을 남겼기 때문에 1910년 이후에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 조선어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그런 문화독립운동을 했던 것이고 결국 우리 말과 글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글의 가치를 지키고 갖고 갈 것인가, 바로 그냥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저와 같이 한글만 다루는 그런 한글 전문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한글 전문가가 아니라도 디자이너가 돼서 디자인에 반영한다든가 또 음악가가 돼서 음악의 그런 한글의 가치 그런 걸 반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인공지능 시대에 더 한글이 주목받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 시대라는 게 뭡니까? 사람과 같이 말과 글의 그런 말귀를 알아듣고 그런 말귀를 알아듣는 거를 맥락에 맞게 쓰면 그게 이제 인공지능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기계가 알아듣는 그런 글자, 문자가 필요해요. 근데 전 세계 문자 중에서 이 한글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지금은 이제 뭐 막 여러 사람의 소리까지 알아듣는 그런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 한글이 놓여 있다는 걸 아시고 인공지능 시대에 더 많은 분야에서 이 한글 개척해 나가면 그 또한 세종대왕의 후민정음의 그런 창의 가치, 그다음에 융합 가치, 사람 그다음에 인문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 한글 콘텐츠가 이제는 뭐 아주 풍부해졌죠 지금. 그래서 이 한글 콘텐츠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이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가요, 문관효라는 선생님께서 이제 한글 3천자로 만든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나라 문자 이런 거를 뭐 대신해서 뭘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한글에 담긴 그런 보편적 사람다움의 가치, 그런 예술적 보편적 가치, 과학적 보편적 가치를 나누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이 이런 지도를 그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사를 지냈던 전 미 한국 대사 캐슬린 스티븐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글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전 세계인들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해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이렇게 그 미국 대사께서 이 한글의 창의성을 보편성을 나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앞서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도 중요하지만 이런 한글의 보편적 가치를 좀 나누는데 더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장벽 여러분들께서 각자 선자리에서 한글을 아끼고 지키는 데 앞장선다면 그게 한글 홍보대사예요. 뭘 한글만 가지고 뭘 한다고 한글 홍보대사가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 이 생활 한글 실천, 그게 이제 한글 홍보대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보시는 화면, 그러니까 제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귀엽죠? 한글 로봇. 이 한글 로봇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글 후민정음의 창의가치, 융합가치, 그리고 사람담의 인문가치 함께 나누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삶.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IT 기술의 세계. IT 중 아는 사람. 개인의 영역부터 공적 부문까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IT 기술. IT 기술의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 빅데이터 기술까지. 세계 3대 IT 기업 3인방이 뭉쳐 일반인을 위한 IT 세계의 문법과 흐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초부터 심화까지를 한 곳에 모은 책. IT 좀 아는 사람입니다. 내 안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책.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 저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억력과 집중력, 습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책 한 권 읽지 못했던 저자가 세계가 극찬하는 두뇌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생을 건 마지막 몰입에 대한 강렬하고 놀라운 비밀을 만나볼 수 있는 책.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 능력 방식을 담은 책, 일을 잘한다는 것. 어떤 자리에서든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의 남다른 공식을 분석한 책입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다. 당신을 대체 불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책,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담긴 이런 오행에 담긴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이런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려오자 제가 손뼉놀이를 개발했습니다. 장면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마며 머며 모며 무묘 무미 하하하하 아하하하. 아, 진짜 우리 장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주 크게 웃어주시니까 진짜 이 대한민국이 막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운으로 우리가 한글도 지켜가고 또 대한민국도 지켜가고 평화와 자유를 지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